코로나 국면 속에서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다 못한 자영업자분들이 거리로 나왔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어젯밤 부산에서 자영업자들이 게릴라 차량 시위를 벌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한 공원 주차장에 전국에서 모인 한 차량 80여 대가 집결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차를 몰고 부산시청 앞까지 저속 운행을 하면서 비상등을 켜거나 또 경적을 울리는 방법으로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서도 전국에서 온 차량 80여 대가 부산에 집결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처음으로 게릴라 차량 시위에 나선 건데요. 비대위 측은 코로나19 확진 비율이 20%에 불과한 자영업 시설만 규제하는 거리 두기는 철회하라. 또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건 정부가 자영업자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차량에 이제는 거리 두기를 보이콧한다 이런 문구를 붙이기도 했는데요. 이 시위 과정에서 경찰과 자영업자들이 실랑이를 벌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하. 자, 시위에 참가하셨던 자영업자분들의 답답한 심정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대출까지 쪼고 있습니다. 금리는 올라가고 추가 대출은 막혀 있는 상태고 장사는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살고자 나온 이런 울분을 어디에 어떻게 비 오는 이런 날씨에 저희들이 이렇게 섰던 거죠. 이제 제가 이 업종 한 지는 지금 한 15년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 벌은 거는 이제 다 없어졌고, 저는 제가 잘 먹고 잘 살고 바라는 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있잖아요. 더 이상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제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게 지금 가장 힘듭니다. 직장인들은 회사를 다니지 않으면 제로에서 시작하는데요. 자영업자는 고정비가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에서 시작합니다. 자영업자 생계를 위해서는 현재의 방역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렇게 시위하는 거 일단은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또 시위에 대해서 제한이 따르잖아요. 이에 대해서 지금 경찰의 입장은 뭘까요, 김복준 의원님? 이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지난달 14일하고 15일 서울 도심에서도 이 자영업자들이 한 1,000대가량 차 몰고 도심 운행하면서 시위 벌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났는데 하여튼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날 집회가 신고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공공의 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이다. 즉 말하면 감염병 예방법 또 혹은 뭐 집시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법대로 조치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사실 저도 한 32여 년간 그 일선에서 경찰 직무를 하면서 참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직무가 저런 것들입니다. 생존을 위한 어떤 집회 그 현장에 경찰이 나가가지고 그 현행법과 그 서민들의 삶의 어떤 그 괴리 속에서 경찰이 중간에 서 있으면서 받는 어떤 심적 고통도 적지 않거든요. 그러겠네요. 하여튼 뭐 여러모로 참 코로나 때문에 다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에 대해서 그러면 비대위 측 입장은 어떤 걸까요, 안진용 기자님? 차량 시위잖아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거리 두기가 유지되기 때문에 감염병을 확산시키지 않는다는 주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경남에서 게릴라 차량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고요. 그 후에는 대전, 또 이어서는 수도권으로 계속적으로 이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실 부산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지만 수도권도 다를 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에는 벌써 7주째 거리 두기 4단계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이번 주부터는 영업시간이 1시간 더 단축이 되면서 고통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의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서울의 손꼽히는 명소 중 하나인 을지로 노가리 골목. 이 모습은 지난 금요일에 촬영된 건데 주말을 앞둔 들뜬 분위기는 찾아보기가 어렵고 굉장히 한산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방역당국 지침대로 출입 명부며 온도계도 마련을 하고 자리 간 간격도 넓혔지만 손님은 찾아보기가 어려운데요. 네. 이제 과거 이맘때 이곳에서 열렸던 축제 영상과 비교를 해보면 정말 극과 극. 그게 과거의 모습이에요. 네, 같은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 백신 접종자 2명을 포함해서 총 4명까지 저녁에 모일 수 있게 된 이번 주 상황은 어떨까요? 이게 지금 이번 주 상황이에요? 네, 아.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하. 영업시간이 당겨지다 보니까 백신 인센티브도 장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상인들의 설명입니다. 네. 한번 상인분들의 어떤 어려움 호소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줄인 것부터도 문제가 되고 인원을 둘에서 넷으로 올려주셨다고 해서 손님들이 오는 건 아니에요. 18년, 19년도에 비하면 매출이 현재 30% 정도밖에 안 돼. 최소한 10시, 11시까지는 돼야지만이 겨우겨우 지탱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1년 넘게 지금 고통스럽게 지금 이제 집합 금지와 이제 집합 제한을 받아온 이 업주 입장으로는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2년여 가깝게 닫혀 있는 통에 임대료가 약 한 8개월 정도 밀려 있고, 그럼 한 달에 가게 임대료가 300이에요. 사실 듣고 있다 보면요. 이제 한계 상황 그 말도 이미 오래됐습니다. 한계 상황이란 말도요. 양지민 변호사님. 네, 사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특히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같이 아예 뭐 영업이 금지되거나 아니면 제한을 더 이제 받았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황이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제 시작이 되기는 했지만 그걸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힘들 수밖에 없고요. 사실 코로나19 상황이 생긴 지 한 1년 6개월 정도 되어 가다 보니까 그야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 상황이 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앞서 영상 보셨지만 그 을지로의 노가리 골목 같은 경우에도 사람을 참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한산했는데 네. 곳곳의 자영업자들 역시도 정말 한계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느껴서 그랬을까요? 정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 전 90% 지급,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 그리고 근로 자녀장려금 당겨 지급,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의 출연 등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추석 전에 뭘 준다는 것 같은데요, 최진봉 교수님. 근데 그것도 사실은 개시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여야가 합의했고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1인당 88%까지요. 1인당 25만 원 지급하기로 했잖아요. 가능한 한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걸 받은 분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개시를 그때 하겠다는 것은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좀 안타깝고요. 물론 이제 아까 홍남기 부총리 얘기한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은 추석 전에 90%를 지급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소상공인들은 더 빨리 지급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까지 줄지 하는 부분을 좀 계산하고 분류하는 작업이 들어가요. 그것 때문에 사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늦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 같은 경우는 지난 17일부터 지급이 시작이 됐고요. 추석 전까지 90%를 주겠다고 했는데 가능한 한 빨리빨리 지원해서 정말 뭐 그 마지막까지 와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좀 그 아픔을 달래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추석 전에 지원금이 나오기를 좀 기대는 해보겠습니다만 그런데 또 하나의 걱정은 추석 때 가족들을 좀 마음 편히 만날 수는 있을까요, 김복준 의원님? 추석이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연휴죠, 그렇죠? 네, 뭐 닷새더라고요. 네, 닷새인데 이제 고향을 그러면 방문해서 가족 모임이 가능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수도권은 4단계고 지방은 지금 3단계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뭐 확산 추이를 좀 지켜보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하여튼 추석 때 이 가족 모임 이거 인원을 좀 늘려가지고 하려면 두 가지 조건밖에는 없어요. 뭘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2단계 이하로 낮춰지거나. 네. 그다음에 이제 예방 접종 완료자 같은 경우는 이 모임 인원 속에 포함을 안 시키는 제외시키잖아요.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백신 인센티브 네. 이게 이제 필요한 사항인데 이게 추석 이전까지 계속 이어갈 여부는 앞으로 그 확진자 발생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사실 정부도 답답하긴 매한가지일 텐데 이게 빨리 결정을 해줘야지 사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차표를 끊을까 말까 결정할 거 아니에요, 최재범 교수님. 그렇죠. 지금 추석 열차표 예매가 다음 달 말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달 말부터 죄송합니다. 이달 말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아, 기차표 예매가요? 네, 그럼 다음 주부터 당장 시작이 되는 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지금 계획이 서 있지 않다는 게 아우, 문제라는 세상에. 겁니다. 예를 들면 네. 지금 현재 창가 쪽만 팔 거냐 네. 아니면 전체 좌석을 다 판매할 거냐. 근데 방역당국의 발표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일단 창가 쪽만 이번 달 말부터 판매를 하고 네. 그리고 나서 다음 주 중에 전체를 판매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거리두기 단계 조정도 아직 이제 추석 관련돼서는 아직 발표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2주만 연장해 놨기 때문에 그 거리두기 단계와도 연계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창가만 팔지 왜냐하면 창가만 팔자고 주장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난해 추석에는요. 그 이 평균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명 정도 수준이어서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요? 2,000명 가까이 돼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백신 공급, 그다음 백신 맞은 비율이 1차 접종은 50% 넘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열차에서 감염됐다는 사례가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어서 전체를 팔아도 된다고 하는 의견이 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아마 추후에 논의를 거쳐서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아하. 정부의 이 거리두기 단계는요. 아직 추석을 앞두고 어떻게 할 것인가는 명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국민들의 마음은 어느 쪽에 가 있을까요? 그러면 김유진 아나운서. 네, 아무래도 일단 옛날에는 우리가 명절 때 귀경귀성이 원래 이제 당연했다면 코로나 사태가 좀 길어지면서 우리 명절 풍경도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 600여 명을 대상으로 올 추석에 뭘 할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응답자의 4명 중 3명, 그러니까 상당수가 뭐 여행을 가거나 친척 모임보다는 직계 가족들과 집에서 쉬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요 이유로는요. 많은 응답자가 델타 변이의 확산을 꼽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계속 코로나19가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도 많이 답답할 거예요. 어쨌든 조금 가능하다면 속히 결론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또 이 멀리 계신 부모님들한테 상황도 좀 설명을 드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